주주 환원 정책, 오빈티브, 4분기부터 다음 부채 탕감 목표인 순부채 3빌리언 달러로 낮출 때까지 기본 배당 주고 남은 FCF 중 25%를 자사주 매입이나 변동 배당 형태로 주주들에게 환원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현재보다 유가나 천연가스 가격이 낮았던 2분기의 FCF가 350밀리언 달러였고 올해 대략 1.7빌리언 달러일 거라고 예측하니 올해 기준으로 보면 한 분기에 약 106밀리언 달러라는 말입니다. WTI 유가 60불과 뉴욕 상품거래소 기준 천연가스 3불로 가정하면 내년에 FCF의 25%는 약 400밀리언 달러 정도 될 것 같아서 기존 배당금 150밀리언 달러와 합치면 대략 550밀리언 달러를 주주들에게 환원할 수 있습니다. 9월 3일 주가인 약 28.5불 기준으로 약 연간 7%의 배당이고 천연가스 가격은 같고 유가만 70불로 기준을 잡으면 배당이 9% 정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와 같이 유가는 70불을 넘고 천연가스는 5불이 넘게 유지된다면 이 금액은 어마어마하게 불어날 것입니다. 특히 OBB는 석유 생산량만큼이나 천연가스 생산량이 많고 시간이 갈수록 현재 낮은 가격에 되어 있는 해칭도 사라진다는 걸 고려해 보시면 실제 FCF는 현재 가정보다 커질 것입니다. 부채가 줄면서 당연히 이자로 나가는 돈도 줄어들 것이고 기술 발전과 효율성 향상으로 생산 비용도 줄어들 것이고 레거시 자산에 들어가는 비용, 즉 유산 비용도 줄어들 거라 FCF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향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유산 비용이란 과거부터 영유해오던 사업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 OBB의 파누케 해양 플랫폼의 퇴역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파누케는 오빈티브가 소유했던 캐나다 동부의 해양 시추 자산이었습니다. 사우디 치킨 게임으로 유가가 급락하면서 타산이 맞지 않게 되자 2018년 5월에 완전 생산을 멈추었고 현재는 시추 구멍을 막고 해양 플랜트도 동부 항구 도시 헬리팩스로 영구 퇴역시켰습니다. 그 유전의 리스 비용과 퇴역 비용 상당수가 현재도 계속 지출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비용이 점점 줄어들어 2025년에 완전 제로가 됩니다. 사실 파누케는 진작에 퇴역시켰어야 했는데 회사 측에서도 사우디 치킨 게임이 얼마나 지속할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계속 간만 보다가 관리비만 많이 들어가는 애물단지로 전락했었습니다. FC의 나머지 75%는 대부분 순부채를 목표치로 낮추는 데 들어갈 것이고 약간은 기존 유전에 붙어있는 자투리 땅 구매에 사용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채를 목표치로 낮춘 후부터는 FCF의 50%, 즉 주주 환원이 2배로 늘어날 거라고 합니다. 회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말에 3빌리언 달러 순부채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나오는데 기준 제품 가격이 WTI 유가 50불과 천연가스 2.75불입니다. 그런데 현재 제품 가격이 월등히 높기 때문에 현 상태가 유지된다면 2022년 후반기에 목표를 달성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내년 후반에 현재 주가 기준 배당이 거의 15% 이상이 될 수도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은 OBB를 팔 때가 아니라 더 사모아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설사 현재 제품 가격을 유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배당률이 기대보다 조금 낮거나 목표 부채율을 낮추는 시기가 2023년 말보다 빨라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거지. OBB의 정책은 기준이 유가 50불과 천연가스 2.75불이다 보니 거의 100% 실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FCF 여유분을 배당으로만 돌렸을 때 계산이고 자사주 매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배당이 많은 회사는 자사주 매입으로 폐기된 주식에 배당을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자사주 매입이 더 나은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사주 매입은 양날의 검이라 잘 판단해야 합니다. 코로나 사태 전에 수많은 업체가 부채 갚는 걸 뒤로 미루고 자사주 매입에 열을 올렸다가 주가가 코로나로 급락하면서 아까운 현금을 그냥 날려버린 꼴이 되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현재 유가가 유지된다고 가정한다면 OBB뿐만 아니라 섹터 전체의 재무 상황이 좋아질 거라는 이야기이고 주주 환원을 약속한 회사들은 OBB 말고도 여럿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코노코필립스, COP는 작년 콘초에너지 인수를 위해 잠시 멈추었던 자사주 매입을 다시 시작한다고 3월에 발표했습니다. 1.5빌리언 달러 규모로 그전보다 50% 정도 상승했습니다. 2018년에 세노버스와 50대 50으로 합작하던 캐나다 오일샌드
리퀴드 자산과 천연가스 자산을 처분하는 대가로 CVE의 보통주 10% 정도를 보유 중이었는데 1분기 실적 발표 때 CVE 주식을 자사주 매입이나 부채 탕감 자금 마련을 위해서 2022년 4분기까지 매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COP는 이미 9빌리언 달러 정도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현금 부자이고 아직 배당 상승은 없으나 올해 안에 현금 흐름의 30%, 약 6빌리언 달러 정도를 주주들에게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번에너지, DV에는 이미 변동배당금을 제공하고 있는데 고정 및 변동배당금이 1분기에 비해 44% 증가했습니다. 고정 배당금이 지급된 후 분기별 잔여 FCF의 최대 50%를 변동배당금을 통해 주주들에게 분배할 수 있도록 설계했는데 CEO인 릭 먼크리프는 3분기 연속 고정 플러스 변동배당금을 선언함으로써 다른 회사와는 차별화된 주주보상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DV에는 작년에 자산을 팔고 받은 금액도 특별 배당 형식으로 주주들에게 환원했을 정도로 주주 친화적인 기업입니다. 다이아몬드백 에너지, 실적 발표 때 배당을 12.5% 정도 올리기로 발표했는데 바로 며칠 전 FCF의 50%에 해당하는 약 2빌리언 달러 상당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CEO에 따르면 현재 노스다코타에 있는 비주력 자산 판매가 거의 마무리되어서 정부 허가만 기다리고 있으며 몇 주 내로 최종 완료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그 판매 대금과 현재 들고 있는 현금 344밀리언 달러를 보태서 조기 상환이 가능한 부채 중 마지막으로 남은 650밀리언 달러를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파이오니어 에너지, 기본 배당 외에 FCF의 최대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별 배당 형태로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6개월이나 앞당겼다고 밝혔습니다. 그 외에 로열 더치쉘, 쉐브론, 컨티넨탈 등이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마라톤 오일은 기본 배당을 25%, EPM은 50%를 올려줬습니다. 이렇듯 OBB뿐만 아니라 재무구조가 좋은 대부분의 회사가 주주 환원 정책을 펴고 있고 기업 홍보 효과도 좋기 때문에 본인뿐 아니라 섹터 전체가 좋아지는 거라면 다른 회사들보다 먼저 광고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OBB는 사우디 치킨게임 시작과 함께 2015년 배당금을 대폭 삭감한 후 배당주 형태보다 인수합병을 통해 생산량을 늘리는 성장주 형식을 취해왔는데 CEO 덕 셔틀즈 팀과 함께 다시 배당주 전략으로 돌아간다는 선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쯤에서 6월 11일 주가 기준으로 JP모건에서 2022년 브렌트 유가가 70불이라고 가정하고 FCF 수익률이나 부채 레버리지 비율을 예상한 그래프를 보시면 파란색 막대 그래프는 FCF 수익률표이고 빨간색 삼각형은 순부채 대비 EBITDA X 비율입니다. 여기 보시면 옥시는 FCF 수익률은 굉장히 높지만 부채 레버리지는 여기 나온 중형 이상 회사 중에는 가장 높습니다. 옥시는 이번 실적 발표 때 다른 회사들 자료마다 강제 등판해서 제일 안 좋은 비교 대상 그래프로 보여줬죠. 참고로 이 표는 천연가스 회사인 CHK의 실적 발표 자료입니다. 최근에 댓글에서 마라톤 오일에 관해 문의하신 분이 있어서 OBB를 고려하는 사람들은 MRO도 좋은 대체 선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MRO가 재무표가 조금 더 좋고 OBB가 FCF 잠재력이 좀 더 좋습니다. 이 둘과 비슷한 주식 중에 APA, DVN, FANG 등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OBB나 MRO를 더 선호합니다. 옥시의 FCF를 보고 정말 잘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기대가 크게 없어서인지 CV의 FCF를 보고 옥시보다 더 놀랐다고 말씀드렸는데 부채 레버리지까지 고려하면 추천하기 제일 만만한 주식이 CV입니다. CV의 매력은 여느 종합회사나 마찬가지로 송유관 등 미드스트림과 정유소 같은 다운스트림의 사업 수직화이고 그로 인해 자체적으로 해지되기 때문에 따로 해칭이 없고 업스트림의 매장량이 30년 이상이라는 점입니다. 또한 오일샌드를 주축으로 한 업스트림 자산은 셰일 오일처럼 감소율이 높지 않으며 천연가스 자산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엑손, 쉐브론, 코노코필립스 등 대표적인 종합회사와 캐나다 라이벌인 CNQ, SU, 그리고 엑손의 캐나다 자회사 IMO와 내년 FCF 수익률을 비교해봐도 월등합니다. 그리고 올해 엠브리지의 라인3 송유관이 가동에 들어가고 추후 트렌트 마운틴 송유관 확장 공사가 끝나면 캐나다 WCS 유가와 미국 WTI 유가 사이의 간극이 좁혀질 것이고 오일샌드의 아시아 수출이 확대될 거라 더는 미국 정유소에 의존하는 사업을 할 필요가 없게 되기 때문에 FCF 성장성이 커 보입니다.
올해 말이면 순부채를 10빌리언 달러 정도로 낮추고 내년까지 8빌리언 달러로 낮춘다는 계획인데 회사 발표에 따르면 부채를 10빌리언 달러 밑으로 낮추면 배당을 올려줄 거고 8빌리언 달러 밑으로 낮추면 더 올라갈 거라고 했는데 현재 유가가 유지된다면 올해 4분기에 주주 환원 계획이 발표가 되고 내년에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사실 현재 제품 가격이라면 2년 안에 부채를 다 갚을 기세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COP가 자신이 보유한 CVE 주식을 내년 4분기까지 시장 가격으로 팔 계획이기 때문에 CVE 주가가 조금 눌려 있는데 이게 개미 투자자들에게는 오히려 월급 받을 때마다 조금씩 모아갈 기회일 것 같습니다. VT나 옥시 투자자들은 다른 회사들이 이미 자신들이 꿈꾸던 미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들고 갈 필요가 있을까 의문이 들기 시작할 겁니다. 유명한 석유 섹터 투자자 에릭 누털의 최신 캐나다 자료를 보시면 내년 WTI 유가 70불을 가정했을 때 왼쪽은 FCF 수익률이고 오른쪽은 부채 대비 현금 흐름입니다. VT의 FCF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 걸 볼 수 있는데 부채 때문에 상당히 오른쪽으로 가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최근에 크루 에너지에 대해 어떤 분이 댓글에 문의 주셔서 저도 살까 말까 지켜보는 중이라고 했었는데 며칠 전 하루에 거의 20% 날아가면서 탑승에 실패했었습니다. 버밀리언 에너지의 9월 자료에 나와 있는 RBC 투자은행 자료를 봐도 내년에 VT의 FCF 수익률이 상당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보다 나은 중형 이상 회사 중에는 BTE와 회사 사이즈에 비해 오일샌드 매장량이 거대한 MEG가 있고 뒤에는 미국에도 상장되어 있는 CVE, CPG, ERF, SU 등이 있습니다. 에릭 누털의 다른 자료를 보시면 유가 70불과 천연가스 4불일 때 앞으로 몇 년 있으면 현재 발행된 주식과 부채를 100% 사들일 수 있을까라는 재미있는 질문이 나옵니다. VT는 FCF 수익률이 좋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부채가 많아서인지 6.3년 이 걸린다고 나옵니다. 회사가 아예 스스로를 사버려서 상장 폐지하고 비상장 기업이 되는 기준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나쁜 수치는 아닙니다. 물론 이 수치는 그만큼 현재 제품 가격 아래에서 회사들의 좋은 펀더멘털 대비 주가가 얼마나 저평가인지 보여주기 위해 재미로 보는 참고 자료이지 기관 투자자들이 많고 주가는 계속 상승할 것이기 때문에 실제 일어날 일은 없습니다. 배당 상승형 주식이 아닌 자산을 늘리고 생산량 증가가 목표인 수용주들은 FCF를 활용해서 자산 인수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노던 오일이 좋은 예인데 회사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백켄의 윌리스턴 유전 주력인 회사가 올 2월에 릴라이언스 말셀러스로부터 연고가 없던 에팔레치아 쪽 천연가스 자산을 워런트까지 발행하면서 사들였고 6월에는 뜬금없이 퍼미언 지역의 자산을 사들이면서 가장 핫한 퍼미언으로 진출을 모색했고 최근에는 최근 주가가 날아가고 있는 천연가스 업체 캄스톡 리소시스가 소유하고 있던 윌리스턴 유전을 인수하는 가장 선두주자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에너지는 작년 여름에도 솔트크릭 오일로부터 주력인 윌리스턴 유전의 자산을 사들인 바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OBB가 듀버니 천연가스 자산이나 이글퍼드를 너무 일찍 판 게 아쉬울 정도입니다. 이렇듯 에너지 같은 조그만 회사도 지역적 시너지가 있는 자산뿐 아니라 연고가 없는 지역의 자산도 사들이고 있을 만큼 현재 섹터 상황은 나쁘지 않습니다. 단지 펀더멘털이 아무리 좋아도 큰형님들의 의지에 의해 단기 조정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주주 환원 정책을 믿고 존버에 들어갈지 아니면 스윙을 통해서 리스크에 대비할지는 본인이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스윙한다고 해도 재진입 타이밍을 맞추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로테이션과 현금 확보를 잘 활용하라고 조언드리는 편인데 여러 가지 해보면서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캠버 에너지. 최근 급등 주식 캠버 에너지는 실체가 있는 주식입니다. 본인이 70% 넘게 보유하고 있는 바이킹 에너지는 텍사스와 루이지애나 그리고 캔자스 쪽에 자산을 보유한 소규모 저비용 석유 생산자입니다. 올 2월에 캠버와 바이킹 에너지의 합병 계획이 알려지면서 주가가 2.23불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소문만 무성하고 합병이 지지부진하는 사이 주가가 흘러내리다가 8월 초에 바이킹 에너지가 산업용 엔진, 발전기 같은 전력 솔루션 회사인 심슨 맥스웰을 인수하면서 주가가 다시 널뛰기 시작했고 8월 말에 카본 캡처 관련 업체인 ESG 클린 에너지 시스템과 캐나다 전체 독점 라이센스와 미국의 25개 시설의 허가 계약을 맺고 카본 배출 감소 관련 캐나다 회사인 다이너솔트와 기술 관련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쉬지 않고 관련 뉴스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CEO는 최근에 인수한 자회사인 심슨 맥스웰의 플랫폼을 사용하여 ESG 청정 에너지 시스템을 홍보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인터뷰를 했는데, 사실 이 카본 캡처 기술이 남들보다 특별히 대단해 보이지 않고 설사 대단한 거라고 해도 수익을 만드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즉, CEI는 망할 회사는 아니지만 현재 이런 급등은 그냥 친환경 테마주, 작전주라는 말입니다. 석유 생산과 발전, 그리고 카본 캡처를 수직 계열화하고 최종 합병하는 건 주가를 올리기 위한 좋은 소스이지만 회사나 카본 캡처 기술 자체는 별로 대단할 게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옥시가 유나이티드 에어라인과 공동으로 개발 중인 카본 캡처 프로젝트가 더 대단해 보입니다. 하지만 버텍스 에너지나 제보가 그랬듯이 별 대단한 기술이 아니라도 친환경 테마가 살아있는 한 주가는 움직일 겁니다. 저는 운 좋게 낮은 가격에 많이 들어가서 일부는 이미 이익을 실현하고 나머지는 전고점을 뚫기를 응원하면서 주포와 공매도 싸움을 구경하고 있지만 현 시점에서 들어가는 건 순수 도박이라 비추입니다. 오케이, 거기까지.